어머니, 제발 그 사람 좀 만나지 마세요.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낯선 남자의 눈빛이 제 시선을 붙잡았습니다. 아파트 현관에서 종종 마주치던 경비원이었지만 그날따라 왠지 모르게 묘한 기운이 흘렀습니다. 따뜻하면서도 깊은 슬픔을 품은 듯한 눈빛이었죠. 저는 이유도 모른 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혹시 누군가의 눈빛 하나에 흔들린 적 있으신가요?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바로 그 순간에서 시작됩니다. 제 이야기가 마음에 닿는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실은 몇 주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저는 올해 72살 평생을 경상도 시골에서 살았어요. 남편을 55에 일찍 떠나보내고 17년 동안 혼자서 농사일로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새벽 5시면 일어나서 밭으로 나가고 해가 질 때까지 고추며 배추며 키우는 게 전부였죠. 그런 저를 36살 아들 부부가 서울로 불렀습니다. 어머니, 이제 애 봐주세요. 저희 둘 다 직장 다니는데 애 맡길 데가 없어요. 아들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벌써 돌이 지난 손녀아이를 키우려니 어린이집비가 만만치 않다고 했어요. 손주 얼굴을 보고 싶기도 했고 무엇보다 필요하다는 아들의 말에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그렇게 저는 평생 살던 고향을 떠나 서울 강남의 아파트로 올라왔어요. 처음 아파트에 들어섰을 때의 충격은 지금도 생생합니다. 벽지는 새하얗고 바닥은 차가운 타일이었죠. 시골집의 따뜻한 황토빛 방바닥이 그리워졌어요. 손주 예린이는 정말 예뻤습니다. 하지만 도시의 삶은 낯설기만 했어요. 아들 부부는 새벽 7시면 출근하고 밤 9시가 되어서야 돌아왔습니다. 저는 예린이와 둘이서 긴 하루를 보내야 했어요. 텔레비전을 틀어놔도 시끄럽기만 하고 창밖으로 보이는 건 똑같이 생긴 아파트 건물들 뿐이었습니다. 특히 힘든 건 말이 통하지 않는다는 점이었어요. 예린이가 울어도 왜 우는지 모르겠고 밥을 안 먹으려 해도 어떻게 달래야 할지 몰랐습니다. 시골에서는 이웃집 할머니들과 육아 경험을 나눌 수 있었는데 여기서는 그런 사람이 없었어요. 그럴 때마다 저는 아파트 1층 경비실을 지나치게 됐습니다. 그곳에는 늘 한 남자가 앉아 있었어요. 나이는 저보다 조금 어려 보이는 키 큰 남자였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지나쳤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그의 눈빛이 제 마음을 붙잡기 시작했어요. 슬프면서도 따뜻한, 마치 오랫동안 혼자 견뎌온 사람의 눈빛 같았습니다. 아침마다 예린이 유모차를 밀고 산책을 나갈 때 그는 항상 정중하게 인사를 했어요. 목소리도 차분하고 예의 바른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런 작은 인사들이 쌓여가면서 저는 점차 그의 존재가 익숙해졌어요. 처음에는 그저 가벼운 목례만 주고받았습니다. 저도 모르는 사람에게 먼저 다가가는 성격은 아니거든요. 하지만 어느 날 마트에서 장을 보고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예린이 기저귀며 이유식이며 사다 보니 봉투가 너무 무거웠습니다. 1층 계단 앞에서 잠시 쉬려고 앉아 있는데 누군가가 다가왔어요. 경비원 아저씨였습니다. 힘드시겠네요. 제가 들어드릴까요? 목소리가 참 부드러웠어요. 거칠지 않고 차분한 교양 있는 사람의 말투였습니다. 처음에는 괜찮다고 사양했지만 그는 이미 제 봉투들을 들고 있었어요. 몇 층이세요? 12층입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그는 말없이 서 있었어요. 하지만 그 침묵이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오랜만에 느껴보는 따뜻한 기운이었죠. 집 앞에 짐을 내려놓으며 그가 말했습니다. 앞으로 무거운 짐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제가 시간 날 때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알게 됐어요.
세상에는 아직도 이런 따뜻한 손길이 남아있다는 걸 말이에요. 경비실 앞을 지날 때마다 그는 먼저 인사를 건넸고 저도 자연스럽게 답례를 했습니다. 오늘도 손주 돌보시느라 고생 많으세요. 아니에요. 손주가 있어서 외롭지 않아요. 이런 짧은 대화들이 쌓여가면서 저는 그 순간들을 기다리게 됐습니다. 하루 종일 예린이와만 지내다가 어른과 나누는 몇 마디가 그렇게 소중할 줄 몰랐어요. 그의 이름은 김성호 씨였습니다. 정중하고 예의 바른 사람이었어요. 며칠 후에는 예린이가 열이 나서 병원에 갔다 온 적이 있었는데 그날따라 김성호 씨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어봤어요. 아기가 많이 아픈가 봐요. 괜찮아요? 그런 관심 한마디가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서울에 온 지 한 달이 넘었는데 아들 부부 말고는 제 안부를 물어보는 사람이 없었거든요. 김성호 씨의 따뜻한 관심이 메마른 도시 생활에서 작은 오아시스 같았습니다. 어느 날은 예린이가 유모차에서 떨어뜨린 인형을 김성호 씨가 주워서 깨끗하게 닦아주기도 했어요. 그런 작은 친절들이 하나둘 쌓이면서 저는 점점 그를 신뢰하게 됐습니다. 뭔가 믿음이 가는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평화로운 시간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며느리의 차가운 시선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그냥 눈치였는데 어느 날 며느리가 제 방으로 들어와 직접 말했습니다. 어머니, 경비 아저씨랑 자꾸 얘기 나누시는 거 이웃들이 안 좋게 봐요. 여긴 시골이 아니에요. 며느리의 목소리는 날카로웠어요. 표정도 심각했고요. 저는 당황했습니다. 그냥 인사만 나누는 건데. 어머니, 요즘 아파트 분여회에서 말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나이 드신 분이 경비원이랑 그렇게 자주 얘기하면 보기 안 좋잖아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단지 안부를 묻고 몇 마디 나눈 것뿐인데 그마저도 부끄러운 일처럼 여겨야 한다니 억울했습니다. 하지만 아들 부부 눈치를 봐야 하는 처지였어요. 손주를 맡아달라고 해서 온 게 저인데 말썽을 피우면 안 되겠죠. 며느리는 계속 말했어요. 특히 12층에 사는 박 여사라는 분이 저와 김성호 씨가 자주 대화하는 걸 보고 좋지 않게 생각한다는 거였어요. 그분이 부녀회장인데 그런 소문이 퍼지면 아들 직장에도 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화가 났지만 참았어요. 무엇보다 예린이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문제를 일으키면 아들 부부가 스트레스 받고 그러면 결국 손녀에게도 영향이 갈 텐데 말이에요. 그날부터 저는 경비실 앞을 지날 때 고개를 숙이고 빨리 지나쳤습니다. 김성호 씨가 인사를 건네도 어색하게 고개만 끄덕이고 말았어요. 그의 당황스러운 표정이 보였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점점 답답해졌어요. 아들 부부의 눈치 속에서 저는 움츠러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김성호 씨를 피하면서도 자꾸 그가 궁금해졌습니다. 왜 경비 일을 하게 됐을까? 가족은 어디 있을까? 혼자 사는 걸까 하는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어느 날은 김성호 씨가 혼자 점심을 드시는 모습을 봤는데 왠지 모르게 마음이 아팠습니다. 저도 아들 부부가 출근하고 나면 혼자 밥을 먹는데 그 쓸쓸함을 누구보다 잘 알거든요. 하지만 다가갈 수 없었어요. 며느리와의 약속 때문이었죠. 그러던 어느 저녁이었습니다. 예린이를 데리고 아파트 단지 놀이터에 나갔는데 벤치에 혼자 앉아 있는 김성호 씨를 봤어요. 퇴근 시간이었나 봅니다. 평소보다 더 쓸쓸해 보였어요. 예린이가 그네를 타고 있을 때 그가 조심스럽게 제게 다가왔습니다. 요즘 인사도 안 해주시니까 서운하네요. 아, 그게 괜찮아요. 다 알고 있습니다. 아파트 생활이 그런 거죠. 그런데 그가 갑자기 깊은 한숨을 쉬더니 말했어요.
저는 원래 대기업 부장이었습니다. 삼성물산에서 15년 동안 일했어요. 그런데 회사에서 동료에게 배신을 당해 모든 걸 잃었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경비 일을 하는 평범한 아저씨인 줄 알았는데 그런 이력이 있었다니요. 부장까지 올라갔는데 한순간에 모든 게 무너졌어요. 재산도 가족도 모두 떠나버렸습니다. 아내는 이혼을 요구했고 아이들은 아빠를 부끄러워하더라고요. 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오랫동안 혼자 사겨온 아픔이 느껴졌습니다. 김성호 씨는 계속 말했어요. 프로젝트 책임자로 일할 때 부하 직원이 뒷돈을 받는 걸 모르고 있었는데 결국 그 책임을 모두 떠안게 됐다고 했습니다. 억울했지만 증거도 없고 이미 언론에까지 나간 상황에서 어쩔 수 없었다는 거예요. 지금은 이곳에서 경비 일을 하며 하루를 버팁니다. 그래도 살아가야죠. 포기하면 안 되니까요.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단순한 경비원이 아니라 한때는 세상 중심에 서 있었던 남자였던 거예요. 무엇보다 무너져 내린 삶의 공허함이 제 처지와 너무 닮아 있었습니다. 남편 잃고 혼자 살다가 서울로 올라온 제 상황과 말이에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도 김성호 씨 이야기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세상에는 참 많은 사연이 있구나 싶었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평범한 경비원이지만 그 안에는 이런 깊은 상처와 이야기가 숨어 있었던 거죠. 그런데 며칠 뒤 저는 더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며느리가 저녁 준비를 하면서 갑자기 말했어요. 어머니, 그 경비 아저씨 말인데요. 예전에 제가 다니던 회사 사람이에요. 네, 뭐라고요? 삼성물산에서 일할 때 그 사람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봤어요. 하청업체랑 결탁해서 뒷돈 받고 공사비 빼돌리고 그랬다고 해요. 며느리의 말은 단호했고 눈빛에는 경멸이 깔려 있었어요. 저희 팀장님도 그때 연루돼서 책임지고 그만뒀어요. 그런 사람이랑 어머니가 친하게 지내신다니까 기가 막혀요.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김성호 씨는 분명히 배신당한 피해자라고 했는데 며느리 말로는 가해자였던 거예요. 대체 무엇이 진실일까요? 그 사람 지금 경비 일하는 거 자업자득이에요. 그런 일 저지르고도 당당하게 살고 있다니까요. 며느리는 더 자세히 설명했어요. 김성호 씨가 부장으로 있을 때 몇 개의 건설 프로젝트에서 부정을 저질렀고 그로 인해 수십 명의 직원들이 연루되어 피해를 봤다는 거였어요. 특히 며느리가 다니던 부서의 팀장이 그 사건으로 책임을 지고 사표를 냈다고 했습니다. 며느리의 말을 들으니 김성호 씨가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어요. 정말 그런 일을 저지른 사람일까요? 그렇다면 저에게 보여준 따뜻한 모습은 가식이었던 걸까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의문도 들었어요. 김성호 씨의 진심 어린 눈빛과 따뜻한 마음씨가 모두 거짓일 리는 없을 것 같았거든요. 사람을 보는 제 눈이 그렇게 틀렸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밤새도록 고민했습니다. 진실이 무엇인지 알 수 없었어요.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며느리와 아들이 저와 김성호 씨의 만남을 절대 용납하지 않을 거라는 점이었습니다. 그날 밤 잠자리에서 뒤척이며 생각했어요. 과거가 어떠했든 지금의 김성호 씨는 그냥 외로운 노인일 뿐인데 왜 그 과거에만 매여 있어야 할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며느리는 저에게 못을 박았습니다. 어머니, 다시는 그 사람이랑 말 섞지 마세요. 우리 체면도 있고 아이 교육에도 안 좋아요. 아들마저 술에 취해 들어와서 저를 나무랐어요. 어머니, 우리는 이 동네에서 계속 살아야 해요. 이상한 소문 나면 어쩌실 거예요? 제발 조용히 지내세요. 아들의 목소리에는 짜증과 피로가 섞여 있었어요. 회사 일도 힘든데 집에서까지 신경 쓸 일이 생긴다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저는 미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아들 부부를 힘들게 하려던 건 아니었는데 말이에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아파트 불빛들이 차갑게 느껴졌어요. 손주를 위해 참고 지낼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 한구석에서는 반발심이 일어났어요. 김성호 씨가 정말 나쁜 사람일까요? 설령 그렇다고 해도 지금의 그는 외롭고 쓸쓸한 노인일 뿐인데 말이에요. 저 역시 외로운 노인 아닌가요? 왜 서로 위로가 되는 것도 금지해야 할까요? 새벽녘까지 뒤척이며 생각했어요. 제 인생을 되돌아보니 언제나 남의 눈치를 보며 살아왔더라고요. 시집살이 할 때도, 남편 뒤치다꺼리 할 때도, 농사일로 힘들어도 이웃들 체면 때문에 참고 살았습니다. 인생의 마지막 길목에서조차 남의 눈치만 보며 살아야 하는 게 맞을까요? 제 마음은 이미 김성호 씨와의 인연을 통해 되살아나고 있었던 겁니다.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살아있다는 느낌을 되찾고 있었어요. 새벽 5시 저는 결심했습니다. 나이 70이 넘어서 지금까지 살아온 게 무엇 때문인가 하고 말이에요. 남의 시선과 체면만 생각하며 숨죽이고 살기 위해서였을까요? 아니면 제 마음에 솔직하게 살기 위해서였을까요? 예린이가 자고 있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복잡했어요. 이 아이를 위해서라도 가족의 평화를 지켜야 할까 싶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생각했어요. 할머니가 당당하게 사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아이에게 좋은 교육이 아닐까 하고 말이에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일부러 경비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며느리는 출근했고 예린이는 낮잠 시간이었어요. 성호 씨, 괜찮으세요? 그는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며칠 동안 피하던 제가 갑자기 찾아왔으니까요. 아, 안녕하세요. 무슨 일이세요? 그냥 안부 인사드리려고요. 그가 미소 지었습니다. 그 미소 속에는 오랜 상처와 체념, 그리고 여전히 꺼지지 않은 희망이 함께 담겨 있었어요. 저는 그 순간 확신했습니다. 이 사람의 과거가 어떠했든 지금의 그는 외로운 노인일 뿐이라는 걸 말이에요. 요즘 힘드시죠? 괜찮아요. 익숙해졌어요. 저도 힘들어요. 서울 생활이 쉽지 않네요. 그렇게 우리는 다시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과거의 일들, 현재의 어려움들을 조금씩 나누기 시작했어요. 김성호 씨는 제게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저를 어떻게 생각하든 상관없어요. 중요한 건 지금을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는 거잖아요. 그는 과거의 일에 대해서도 담담하게 이야기했어요. 잘못된 일에 연루된 건 사실이지만 모든 책임이 자신에게만 있는 것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지나간 일이고 지금은 그냥 하루하루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만이 목표라고 했어요. 저는 그 말에 깊이 공감했어요. 노후의 진짜 위기는 돈이 없는 것도 몸이 아픈 것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외로움이었어요. 그 외로움을 채워주는 건 체면도 남의 시선도 아니었습니다. 결국 사람이었고 진심이 통하는 마음이었어요. 그날부터 저는 당당하게 김성호 씨와 인사를 나눴습니다. 며느리가 뭐라고 해도 아들이 화를 내도 상관없었어요. 제 인생의 마지막 시간은 제가 결정하고 싶었습니다. 물론 집안 분위기는 좋지 않았어요. 아들 부부는 제게 실망한 기색이 역력했고 며느리는 아예 말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후회하지 않았어요. 처음으로 제 마음에 솔직해진 기분이었거든요. 김성호 씨와의 대화를 통해 저는 많은 걸 깨달았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중요한 건 과거가 아니라 현재라는 점, 그리고 진정한 인연은 조건이나 체면을 따지지 않는다는 점 말이에요. 서울의 생활은 여전히 낯설고 손주 돌보는 일은 고되지만
저는 이제 하루가 두렵지 않습니다. 김성호 씨와의 작은 인연 하나가 제 삶을 지탱해주고 있거든요. 때로는 아파트 화단에서 꽃 구경을 하며 옛날 농사 이야기를 나누고 때로는 벤치에 앉아서 손주 자랑을 하기도 해요. 그런 소소한 일상이 제게는 큰 힘이 됩니다. 물론 며느리는 아직도 못마땅해해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눈치 보지 않습니다. 나이 70이 넘어서 다른 사람 시선에 얽매여 살기에는 남은 시간이 너무 소중하거든요. 시청자 여러분, 여러분은 노후에 어떤 인연을 만나고 싶으신가요? 때로는 예상치 못한 곳에서 소중한 사람을 만나게 되는 게 인생인 것 같아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나눠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